바로 안티고네는 오이코스와 폴리스의 대립이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서정시 공부가 아니고 극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극시 중에서도 비극입니다. 오늘 선택한 텍스트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작이죠. 그러니까 멀리 한 2500년 전인 고대 그리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지금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문학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비극과 셰익스피어 비극이 비극 중에서도 가장 다채롭고 영롱한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이 비극은 서정시와 현대소설을 능가하는 문학적 갈래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한한 존재고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가피한 인생의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은 우리 자신의 인간 그 자체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왜 비극을 읽어야 하는가? 왜 비극 읽기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또 답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디푸스의 어머니이면서 아내인 이오카스테가 왜 목매달아 죽었는지, 오디푸스가 스스로 눈이 먼 채 자기 추방의 외로운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이기 때문이지요. 타인의 고통, 존재론적인 고독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고통, 세계의 고통에 대한 내성을 확실하게 키워갈 수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왜 비극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좀 궁색 하나의 답변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포클레스, 그리스 3대 비극 작가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소포클레스입니다.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왕은 비극 중의 비극이다, 최고의 비극이다. 근데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이남이녀의 자녀를 두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최고의 비극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운명의 장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세속 권력을 가졌지만 왕이거든 말입니다. 조그마한 영토를 가진 왕, 그걸 도시국가라고 하죠.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고대의 운명, 라틴어로 파툼, 그리고 중세의 마법은 초자연적인 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이다. 도저히 어쩔 수 없다. 또 피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무력한 인간 조건에서 탄생한 것이 비극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강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동문학자죠. 이 비극과 심리적 형성이라고 하는 좀 비교적 얇은 책이 비극에 대한 이론적인 책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좀 읽을 만한 책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헤겔의 말을 빌려와서 헤겔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이 운명에 예속되고 목숨을 결국 잃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정신은 잃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말을 끌고 와서 오디푸스 왕도 결국은 진실 추구의 역정 속에서 자유의 인간임을 스스로 입증해갔다, 뭐 이런 안에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맥락이 조금만 그렇게 벗어나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디푸스 왕이, 나는 누구인가? 오디푸스 왕 자신입니다. 오디푸스 자신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운표 속에 나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또 그리고 긴장된 삶의 언어로서 축약된 세계의 무대에서 제 자신의 존재를 밝혀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져 나가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인륜과 천륜을 벗어난, 어긋난 그런 저주를 안고 자기가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자기가 누구인지 밝혀나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디푸스 왕이다. 이 오디푸스가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녀까지 또 내려갑니다. 이남 이녀를 두는데 위에 쌍둥이 형제를 두고 아래에 첫째 딸, 막내 딸 이렇게 이남 이녀를 두는데 자 여기서도 이 비극은 이어져 갑니다. 아버지를 죽고 나니까 이 아들 둘이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둘 중에서 동생 딴 나라 가가지고 그 외국 외세를 끌고 들어와서 형을 안 죽이려고 하다가 한날 한시에 같이 형제가 죽습니다. 이 와중에서 이 오디푸스 자녀의 외삼촌인 그러니까 오디푸스 왕의 처남인 크레온이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크레온이 왕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죽은 두 조카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큰 조카는 명예롭게 죽었다 해서 대접을 해주고 명예로운 죽음에 대한 대접을 애도하라 하는 애도를 허용합니다. 근데 작은 조카는 외세를 끌고 온 조국의 배반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이거는 애도를 받을 수 없다. 애도 금지령을 냅니다. 그래서 매장도 안 돼요. 매장도 안 되고 매장도 안 되면 시신은 개떼들이나 야생 들개 개떼들이나 새떼들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이렇게 그 사후의 안에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는 개죽음에 대한 부대접이다. 그래서 절대 누가 장례를 치르지 마라. 치러주면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 그런데 막내 딸 이스메네는 그 왕의 엄명을 지킵니다. 왜? 살기 위해서. 막내딸 이스메네는 살기 위해서 왕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왕명의 거부한 안티고네는 죽은 오빠의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하고 그게 이 작품 속에는 먼지를 얹었다 하는데 이것은 흙을 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흙을 얹고 그 구덩이를 파서 죽음 시신을 안치하고 먼지를 껴얹고 이 말은 흙을 덮고 그 흙먼지 위에 제주를 뿌립니다. 술을 뿌리는 게 바로 그리스식 장례법인데 우리하고 좀 비슷하네요. 우리 안에 그 화장 문화 이전에 유교적 장례식하고 좀 비슷하네요. 이제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왕인 테바이입니다. 옛날에는 테베라고 하는데 요즘은 테바이라고 하더군요. 나도 그리스 여행 두 차례 했는데 버스 타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테바이의 왕인 크레온은 이제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엄명을 거부했으니까.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고 그러니까 크레온과 안티고네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그러니까 숙질간입니다. 외가 숙질간입니다. 또 그리고 장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안티고네가. 아들 하이몬의 약혼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사람 논쟁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는 그러지 말라는 포고령은 애도하지 말라는 포고령이 애도 금지령이죠. 포고령이 내려져서 너는 알고 있었느냐 하니까 네 알고 있었어요. 공지사항인데 어찌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감히 내 포고령을 어기다 말이더냐 하니까 이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그런 포고령을 내린 것은 제우스가 아니었으며 하계의 그 제우스는 그 주신이죠. 하계의 신들 하면 우리나라 하면 저성의 신 그러니까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 하계의 신들과 함께 사는 정의의 여신께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법을 세우지는 않았으니까요. 나 또한 한낱 인간에 불과한 당신의 포고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들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 불문율들은 어제 오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고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한 인간의 의지가 들어와 그 불문율들을 어김으로써 신들 앞에 벌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법과 법이 충돌합니다. 왕이 내린 포고령을 실정법이라고 하면 이 불문율을 법학 용어로 자연법이라 합니다. 자연법이 뭐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어떤 궁극의 상태.
그리고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하면 이거 최고의 경지거든요. 모호한 개념이지만 절대선의 경지, 절대정의의 경지가 바로 이게 세속적인 법보다 더 위에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정법과 자연법의 대결에서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신 앞에 벌 받기 싫다. 우리식으로 하면 염라대왕 앞에 나는 형벌을 받기 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법의 충돌, 세속의 법이냐 불문율이냐. 요 아까 동문학자 문강훈 씨의 책에 보면 이 불문율은 기록되지도 않고 오랜 전통 속에 누구나 다 옳다고 믿는 그런 법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은 무시하고 자기의 법이 법이다. 이렇게 크레온은 생각하면서 불복종보다 더 큰 제약은 없다. 불복종은 도시를 파괴하고 집들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불복종하면 적들도 쳐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법과 질서를 보호하고 옹호해야 한다. 그래서 복종을 해야 한다. 내 말을 복종해야 된다. 권력자에게 복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대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온은. 비극을 추동하는 이 어떤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어로 파토스라고 해요.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감정, 열정, 격정, 욕정, 정념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이 슬슬 섬에 들어가면서 파토스가 페이소스가 됩니다. 페이소스. 이거는 또 그냥 감정이 아니라 깊은 감정, 슬픈 감정, 어감이 좀 달라집니다. 영어로 스며들면서 그리스 시대에는 이 파토스가 뭐 슬프다 하는 것까지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안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슬픔의 그 어떤 어감이 부과됩니다.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경험했지만 이 그 광장에 모이는 어느 한쪽 정치적인 어떤 그 지지를 하는 이 열정의 모임, 이 감정의 집합체, 이게 바로 파토스예요. 파토스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뭐랄까 비극이라고 하면 슬픔에만 방점을 찍어도 안 되고 죽음에 초점을 맞춰도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극하면 슬픔이나 죽음 이런 개념보다 갈등의 개념에 방점이 찍히고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기본 전제가 깔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토스가 있고 에토스가 있거든요. 에토스는 이거는 도덕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감정이라기보다는. 영어의 에시크 하면 뭡니까? 윤리학이거든요. 이걸 라틴어로는 에티카라고 해요. 에티카. 파토스, 에토스.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성, 합리적인 것이고 파토스는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측면, 에토스는 윤리적인 측면, 도덕성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다 영어 속으로 스며들어서 영어에서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토스는 패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PATH. 그런데 이 안티고네도 이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포클레스 버전이 있고 하나는 에우리피데스 버전이 있어요. 소포클레스 버전이 우리가 90% 이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에우리피데스 버전은 막 별로 사람들 모릅니다. 근데 에우리피데스 버전에 의하면 아들 하이몬에게 크레온이 너 장래에 마누라 될 사람 안티고네를 죽이라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나와서 내가 살짝 도망치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딴 데 도망가서 아들 낳습니다. 아들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손자네 해서 용서해줬다는 이야기. 또 하나의 에우리피데스 버전의 전성된 것은 두 사람이 하이몬과 안티고네가 동반 자살을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극이죠. 이거는 비극이라도 아까 소포클레스 비극에 비하면 좀 덜 비극적이다. 소포클레스 버전이 더 비극적이다. 덜 비극적인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비극으로서 철학적으로 심오하고 심미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소포클레스는 어떤 버전, 그러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소포클레스 버전은 어떻게 비극적으로 하느냐.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척굴에 가둡니다. 굶어 죽이려고 하는데 음식도 안 주고 굶겨 죽으면 다음에 죽어서 신의 우리식으로 하면 염라대왕 앞에 가면 죄를 받는데요. 그래서 음식
조금씩만 주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 식음을 전폐하고 석굴 안에서 목매 달아 죽는데 그거 죽었다는 이야기 들고 마누라 될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고 그 아들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 막하네 그걸 합니다. 죽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 논쟁을 벌입니다. 이 나라 내가 아닌 남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한다고 하니까 네 아버님 한 사람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국가를 통치하는 자가 국가의 임자가 아니란 말이냐 하니까 사막에서라면 멋있게 독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독재를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크레온과 하이몬 또 그리고 뭡니까 왕과 왕자끼리 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안티고네가 목매에 달아 저 엄마처럼 목매에 달아 이오카스테처럼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자기도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왕비인 그의 엄마가 아들이 자살했다는 말 듣고 자기도 또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연쇄 자살과 미래의 며느리감 아들 마누라까지 죽었으니까 이 안티고네 못지않는 비극적 인물이 크레온이고 굉장히 완전 강기에 사로잡히가지고 누가 나를 칼로 가슴 찔러 죽일 자가 없느냐 하고 큰 소리 치고 하는데 이 크레온 역시의 안티고네 못지않는 비극적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한 소포클레스의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스티븐 스미스라고 하는 정치 철학 이게 명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티고네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일 대학교 교수고 지금 나이가 한 70대 중반인데 종신 교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일 대학 교수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하기는 소포클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참 정확하게 해설하고 있어요. 또 경북대 출신의 전남대 여교수 최혜영이라는 분은 그리스에서 2년간 유학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인데 이렇게 비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문학 연구소를 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안티고네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분석을 했는데 스미스는 페미니즘 관점, 선악 이분법적인 관점, 또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관점 이것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얽매이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의 일면적 진실이지 전면적 진실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조금 또 다른 어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라고 안티고네 이야기를 갈등의 정치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정치학자니까 갈등의 정치학이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그리스 비극을 살펴보는 것. 특히 그건 오디푸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떤 정치학적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아니 섹스피어 그건 온통 정치하고 관계된 거예요. 섹스피어 그걸 보면 그 정치 빼면 이야기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셀로 아닙니까? 리왕도 그렇고 햄릿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비극을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스미스의 학설은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학설이다. 이렇게 보고 안티고네 역시 배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바로 안티고네는 오이코스와 폴리스의 대립이다. 오이코스는 삶의 터전 보금자리 이런 뜻인데 그리스어로 가정이란 말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오이코스란 말은 생태학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생태 환경의 관점을 두고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그리스에는 가정이에요. 삶의 보금자리, 삶의 터전이니까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바로 국가입니다. 왜? 옛날에는 도시국가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과 국가의 대립, 오이코스와 폴리스의 대립은 가정과 국가의 대립, 개인과 사회의 대립, 여성성과 남성성의 대립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 세계와 공적 세계의 대립. 그러니까 제도는 공적 세계고 자연 상태는 사적 세계야. 그런데 안티고네의 세계는 사적 세계고 크레온의 세계는 공적 세계인데 그러니까 안티고네도 배타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에 우리나라 이 정치 현실을 보면 이렇게 다 옳다고 볼 수 있고 다 그러다고 볼 수 없고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그러고 한쪽이 또 그러면 한쪽이 오를 수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변환자재하면서 상대적인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티고네의 관점은 크레온의 관점에서 보듯이 다 배타적이고 다 정치 이전의 것이고 정치 이하의 것이다. 이런 어떤 관점을 내놓은 사람이 스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할 이야기는 좀 많지만 여기에서 조금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리스 비극, 셰익스피어 비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또다시 여러분을 그쪽 세계로 안내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